네, 24시간 함께 있는 진실의 레이더 오랜만에 만납니다. 김종대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연결 잘 보내셨나요? 그럼요. 다녀오셨어요, 어디? 예, 저 남원에 처가댁에 처가가 다녀왔습니다. 남원이시구나.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남원댁이 청주로 시집을 오신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판 춘향전인데 제가 가끔 남원에 만나러 가거든요. 예. 난 이제 서울에서 온 김도령이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남원에 그 광안루 옆에 살거든요. 예. 죽항동이라고. 예. 그러니까 저는 춘향전을 몸소 그 재구현했다고나 할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30년 전에 그 만들어낸 스토리죠, 그게. 네. 부럽습니다. 아이 뭐 그렇긴요. 뭐 이거 해피엔딩입니다. 이거 살아보니 뭐 그만치 뭐 재미없더라고. 네. 오늘 미국 좀 먼저 살펴볼까요? 그래야 될 것 아니, 같아요. 하원 의장을 해임을 했는데 처음 있는 일이죠. 예, 미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예. 지금 이게 보통 사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하고 민주당이 합세해가지고 예. 과반수를 넘긴 그 가결표가 나왔어요. 216대 210이니까 6표 차이로 예. 그 해임안이 가결이 돼가지고 업무가 정지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2021년 2월에 미 하원의 그 폭도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로 가장 큰 사건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잠깐만, 우리 이제 보여주나.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하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하원 의장 이번에 해임된 사람이 메카시 하원 케빈 의장인데 메카시.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민주당에서는 메카시 하원 의장 해임하는 것 다 찬성을 했을 거고, 네. 공화당에서도 일종의 이제 반란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왜 날린 겁니까? 그 케빈 메카시 의원이 최근에 연방 예산 심의 기간 아닙니까? 예. 지금 기한을 넘겨가지고 이제 셧다운 사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식 연방 정부 예산은 통과가 안 됐지만 이게 미국이 주저앉을 수는 없으니까 임시 예산을 통과시킵니다. 예. 임시 예산으로 일단은 정식 예산 심의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자면 가예산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합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그 극렬 반대파들은 예. 주류가 아닙니다. 한 8명 정도 되는데 그것도 합의해 주지 말았어야 됐다. 이거 바이든 대통령하고 뭔가 이면 거래가 있다 안 돼요. 분명히. 이래가지고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그러려면 해임 권유안 돼. 그러니까 그래? 방금 냈어. 이렇게 SNS로 주고받았어요. 진짜 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화당의 주류 의원들은 이거 갖고 해임 권유안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8명의 주동자 중에서 거의 뭐 8표는 아니지만 최소 5표 이상이 예. 저기 진짜 해임안에 가결을 찍고, 그렇죠. 민주당 전원이 찍고, 그러니까 저기 과반수가 나와버린 예. 거예요. 그 근소한 표 차입니다. 6표 차인데 이렇게 되니까 하원 의장은 그 순간 직무가 이제 정지되고 되죠. 해임이 된 거예요. 해임이 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을 제일 싫어하는 공화당 강경파가 민주당하고 협치를 한 게 돼버렸네 또. 이것도 아주 역설적인 현상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왜 저기 심각한 헌정 그 마비 사태냐? 이렇게 되면은 임시로 의장 직무대행을 여태까지 미 하원이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임시 의장의 권한이 지금 이게 또 모호해가지고 지금 알려지기로는 법안 통과 권한이 없다는 거거든요. 임시 의장은 예. 그러면은 입법 마비. 그러네요. 거기에다가 저기 그 예산이 지금 본 예산이 통과 안 됐으니까 그 재정 마비. 투표로 선출하는 거 아닙니까, 하원 의장은? 그렇죠. 얼른 다시 투표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저기 그 지난번에 메카시 의장도 그때 18번인가 뭐 해가지고 맞아요. 예. 간신히 어렵게 됐어요. 아주 예. 어렵게. 그거 예. 왜 그러냐? 공화당이 분열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똘똘 뭉쳐서 원팀이 되면은 예. 다수로 그냥 투표하면 끝나는데 자기들이 다수파가 그 후보를 낸 걸 소수파가 부결시켜요. 그러니까 과반수를 못 얻으니까 의장 선출 실패 이러다가 18번을 투표해가지고 겨우 뽑은 의장인데 네. 이렇게 의장 하나 뽑는데 몇 개월 걸릴 텐데 그 기간에 이게 헌정 마비는 어떻게 되고
이게 저 뭐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 이 의회 정치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지금 저기 우선 당장 문제되는 걸 한번 따져볼게요. 예. 우크라이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하원 통과를 못하니까. 예, 지금 250억 달러 그 예산을 지원해야 하기로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을 했는데 예. 지금 확보된 예산이 3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저 대응을 놓고 서방 사회가 분열하고 있는데 이러다 자칫하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상황도 최악의 경우에 예상할 수가 있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여태까지 작년 2월부터 끌어온 자유주의 진영의 우크라이나 전쟁 대오가 여기서 무너질 수가 있다. 이게 또 하나의 베트남전이 될 수도 있다. 예. 이제 이 어떤 그 최악의 악몽의 시나리오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거기에다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 제재로부터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IMF가 이번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치를 보니까 러시아 경제 성장이 1.3%, 내년에 1.5%, 러시아 자체 발표는 2.8%예요. 한국보다 높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유주의 진영의 이 대결 구도가 균열이 되기 시작하면 바이든이 얘기했던 미국의 전 세계의 어떤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는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질 수 있는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입니다. 거기에다가 예. 각종의 그 저기 바이든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예. 지금까지 그 치과 과학법, 인플레 감축법 해가지고 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약 한 6조 달러를 지금까지 집행해 왔는데 그 성과가 유실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각종 공공 투자가 마비될 가능성이 큰 거죠. 인프라 투자가. 세 번째가 저기 수백만 명의 그 민생에 치명적 타격이 있을 겁니다. 전에도 한번 2년 전에 미국이 한번 셧다운 사태가 있었는데 예. 그 셧다운 사태가 있고 나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그 생활이 무너졌다고 해서 집단 소송이 전개되고 셧다운이라는 게 이제 예산 집행이 안 돼가지고 연방 정부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꼭 나가는 경직성 경비만 나가고 예. 사업비는 하나도 집행 못하는 거. 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또 미국의 국가 안보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미국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나라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미국 정치의 극단적인 어떤 적대와 혐오의 정치 또 양극화되는 정치에서 수없이 많은 비용을 치러오고 미국이 만들어 놓은 정책의 성과가 유실되어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세계 질서에서 어떻게 존중받는 지도국이 될 수가 있으며 이게 안팎으로 지금 뭐 이렇게 그 외우훈 내환의 어떤 그 상황이 겹치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 하원 난입 사태에서 미국 민주주의가 직접 도전받은 이후로 이 사건이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런 전대미문의 파문이 일어난 배후에 네. 트럼프가 이렇게 어른거린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워낙 이제 소수가 그 해임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공화당 다수파가 여전히 부결표를 던져 그게 한 200표가 넘어요. 예. 그런 면에서는 뭐 트럼프 영향력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그러나, 메카시를 트럼프가 별로 안 좋아한다든지.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상당히 트럼프가 나름대로 어떤 그 선동가로서의 역할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만 이번 사건에 직접 개입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십시오. 내년 대선 앞두고 이러면 트럼프의 그 승리 가능성이 점점 더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그렇죠. 이제 바이든의 그 무능한 정권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참 전혀 다른 시각일 수도 있지만은 그 재정을 확장하고 세금을 올려서 망한 게 바이든이에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도 말년에 그래서 무너졌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공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투자를 하면서 적정 세율을 유지하고 이러는 정책이 우리로 봐선 가장 사회 공공성이 뛰어난 정책이고 우리가 공동체를 지키는 기반이라고 믿어왔는데 왜 이런 정책이 한국이나 미국에서나 인기가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이든은 지금 거의 뭐 옛날에 트루먼 대통령 수준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지금 재선이 거의 비관적인 양상의 어떤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한테 유리한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 요점까지만 지적해드립니다. 예. 네. 아까 우크라이나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크라이나 한번 좀 살펴보죠. 지금
전쟁의 피로감이 이제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언제까지 할 거냐라고 하는데 이제 슬슬 유럽 쪽에서 좀 지친다, 이제 그만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미국으로부터 지원이 불확실한 가운데 폴란드와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폴란드를 보고 저 러시아의 배후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갈등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 우크라이나 단일대우 자유주의 연대에 있어가지고 가장 심각한 지금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그런데 근본적인 진단을 해야 돼요. 이렇게 현상적인 사실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예. 그러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젤렌스키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도와주는데. 얘기냐? 예. 미국이 무기를 주고 이렇게 군사 지원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요구한 거는 러시아하고 크림반도 사이에 있는 헤르손을 집중 공격해서 예.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잇는 신경과 동맥을 끊어버려라. 예. 이게 미국이 바라는 전쟁. 예. 그래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전략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예. 이런 전쟁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 전쟁은 그런 걸 안 하고 어떻게 됐냐면은 3,400km에 이르는 광활한 전선,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쪽에 펼쳐져 있는, 우리 휴전선 20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400km면 몇 배요? 열 몇 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산발적인 전투로 실지 영토 수복에 집착하면서 거기에 전부 전력을 분산시켜 놓으니까 이게 대반격이라고 그러지만 전부 소규모 전투예요. 미국과 젤렌스키 속셈이 다른 거군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작은 마을 하나라도 내가 회복했다고 하는 물리적 영토 회복에 집착한 나머지 전력이 분산이 돼가지고 효과 없는 전쟁을 계속하고, 거기에 그냥 사상자에다가 막대한 포탄 소비에다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끝이 없어지고 아무 성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최소한 대반격이다 하면은 연대급 이상의 대부대가 동원되는 파상 공세를 해야 되는데, 다 대대급 이하 소규모의 산발 전투만 하면서 겨우 마을 하나 되찾았다, 이래 되니까 이런 전쟁을 왜 하냐, 이렇게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전략의 분열이 생긴 겁니다. 이게 여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지금까지 발생한 숫자 못지않게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상태로라면 올해 안에 20만 명의 추가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망 5만, 부상 15만. 계속 죽어나가니까 이런 어떤 그 원시 전쟁, 이 공중전이 없이 순수 지상전만 하거든요. 이때 사람이 제일 많이 죽어. 예. 그런데 이런 식의 전쟁을 하다 보면 앞으로 추가 사상자 20만 명이 추가 발생하고, 에너지난에다가 식량난에다가 이런 어떤 그 국가 간의 또 자유주의 국가들끼리의 갈등에다가, 이렇게 되면 여태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비용이 고스란히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한계에 도달했다.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자유주의 진영의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이제는 전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 반 이상 자리가 비어 있었고, 박수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유엔 총회 그 건물 밖에 그 반 러시아 규탄 시위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거래요. 이게 미국에 가서 냉대를 받은 거거든, 젤렌스키가. 이러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거의 도와주는데 한계에 도달했다. 예.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과 같은 전쟁을 계속할 거냐. 이게 암울해지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젤렌스키가 미국의 말을 잘 안 듣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미국에서도 좀 재고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미국의 공화당은 더 이상 지원하지 말자는 의견이에요. 당론으로 채택은 안 됐지만 예. 개별적 의견으로 더 이상 지원반대 다 나오고, 트럼프는 내가 집권하면 24시간 안에 전쟁 끝내겠다고 말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혐전 사상, 이 전쟁에 대한 어떤 혐오 사상이 급속도로 퍼진 게 그 베트남 전쟁 말기 같아. 예. 지금 딱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또 하나의 베트남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뒷받침하는 서방의 자유주의 연대에 심각한 균열이 가해졌다. 그러는 사이에 러시아는 인도, 중국을 뒷배로 하고 글로벌 사우스 개발도상국으로 저기 공급망을 바꾸고 있다. 예. 이런 사태가 되니까 이게는 제가 보기에는 큰 위기라고 할 수가 있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손을 떼기까지야 하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렵에 뭐 지난 나토 정상회의 참석한 그 여름에 7월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세즉생 사즉생 이러면서 그 생즉사 사즉생 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또 연대하겠다고 발표를 해놓고 3억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을. 예. 그리고 이제 이러는 어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간 게 아니거든요. 윤 대통령. 미국이 앞서는데 설마 이게 잘못되기야 하겠느냐. 오히려 재건 지원 사업에 숟가락 얹자. 이러고 이제 계속 가고 원희룡 장관이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서 러시아가 북한하고 밀착이 되다 보니 대한민국도 지금 이러면서 외교 안보의 어떤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안보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는 거예요. 그 신호가 저는 10월에서 11월이 이 한반도 상황의 고비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까지 살펴봤고요. 끝으로 북한이 핵무력 강화 정책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막 연휴가 시작되던 28일에 북한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는데 최고인민회의에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핵무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한다고 헌법에 조문을 딱 넣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핵은 이제 북한에게 있어서 체제의 상징이자 하나의 어떤 핵심 자산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이게 바로 앞으로 핵을 포기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어려워지죠. 예. 헌법까지. 그러니까 상징이 됐다는 건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요. 예. 사실 콘크리트 덩어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유의 여신상 하나가 갖는 상징적 가치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핵무기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북한식 자유의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철거하기가 어려운 거거든. 그게 이제 무섭고 난 그런 면에서 정신적인 어떤 자산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로서는 앞으로 비핵화가 요원해지는 하나의 어떤 고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뒤에 연설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핵무기를 다종화하고 예. 실전 배치를 서둘러라. 그러니까 이 한국에 대해서 이 핵무기가 미국과 미일한 이 세 나라 한미일에 대해서 실존적 위협이 되도록 서두르겠다. 그러면은 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이제 파국이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이 정부의 외교안보 대북 정책은 북한의 핵을 억제하고 단념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큰 소리 친 거거든요. 이게 억제와 단념이 되는 형국입니까? 결과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굉장히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답변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그동안에 항상 남북 대화라든지 또는 미북, 북미 간 대화 같은 경우에 비핵화 이게 이제 초점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헌법에다가 핵무력 강화를 딱 이렇게 집어넣는 걸로 결정을 해버리면 이제는 비핵화 문제는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니야라고 선언해버린 게 되잖아요. 네. 비핵화 얘기하면 아마 회담장에서 일어서서 나가버릴 거예요. 그건 입에도 꺼내지 말라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핵을 갖다가 앞세워가지고 몸값을 높이는 협상용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이게 하나의 정신적 가치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요거 한 가지만은 강조하고 싶어요. 윤석열 정부 임기 기간이 예. 북한의 핵무력이 고도화되는데 가장 짧은 시간에 가속화된 어떤 그런 시기로 기록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안보 실패예요. 안보는 결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결과로. 그나저나 북한이 이렇게 이제 핵적으로 계속 달려가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만큼 남북 간에 뭔가 대화로 풀 수 있는 여지가 더 좁아진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는 동안에 일본은 북한하고 비밀 고위급 접촉을 지난 3월, 5월 두 차례 걸쳐서 했고 예. 미국도 북한을 설득하겠다고 하고 예. 있는 입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만나는 게 주변 정세인데 우리만 지금 거기에서 빠져 있죠. 예, 북한의 핵무력 강화 정책 헌법 명시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연휴 동안에도 참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대통령 또 외국도 나갑니까? 예, 11월에 아페크 회의에 예. 이제 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에이펙. 이런 거라면 절대 에이펙이죠. 그 절대 빠질 뿐이 아니죠. 이런 걸 왜 안 나가겠어요? 반드시 나갈 거고 이번에도 또 사진 찍느라고 바쁘실 거예요. 뭐 나가는 건 좋은데 나가서 좀 좋은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동안에 좀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예. 나가서 얻은 성과는 어떤 걸 꼽으십니까? 일단은 외교를 열심히 했다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진영화, 블록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가치 외교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를 갈라치고 분열하는 데 가담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외교 공간은 작아졌다. 대륙으로 나가 있던 한민족 생활권, 독일어로 레벤스타움이라고 하는 것 중요한 개념인데 생활권이 굉장히 축소됐다. 외교는 그걸 넓히는 게 외교의 본질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치 외교라는 외교에 갇혀가지고 좁아졌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생각을 바꿔서 우리의 생활권을 넓히는 외교,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의 기술과 시장을 지키는 외교, 좀 이런 외교로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진실과 상식에 깨어있는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오랜만에 김종대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김종대 의원님 보고 싶으셔가지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동시 접속자 수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네. 예. 스픽스몰에서 또 보험도 저희가 하나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더 착한 보험입니다. 보험 점검 전문 업체인데요. 이름도 예쁘죠. 더 착한 보험. 그러니까 모든 보험 상담을 다 해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문의전화 1644-1236 또 일과 시간 이후에는 휴대폰으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내가 보험 제대로 들고 있는지 내 보험은 괜찮은지 이런 거 상의하실 수 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여러분 관심 가져주세요. 김종대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 생방송 배국의 정치본색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